안녕하세요. 항상 채널 잘 보고 있는 중년의 시청자입니다.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며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도 많은 분들과 공유해보고자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한 이야기지요. 저희 또래의 윤택하고 다복한 가정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방 출신의 중상층 가정 아이라면 대부분 저와 같은 처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희 집이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정도의 대기업에서 근무하셨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서 제법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물건들은 쉽게 얻을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었고 계절마다 새 옷을 사 입고 그런 것들이 그때는 다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얻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가전제품들과 가구들 위에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 그러니까 압력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계셨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저는 해맑은 얼굴로 어머니께 다가가 이 딱지들은 다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으시고 그저 저를 꼭 안아주기만 하셨어요. 어머니의 몸이 잘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저를 품에 안으신 채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이셨어요. 어렸던 저는 도대체 왜 어머니가 제게 미안하신 건지, 가구들 위에 붙은 저 빨간 딱지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그저 구슬프게 흐느끼시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바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가족 3명이서 방 3개가 있는 꽤나 넓은 아파트에서 지냈었지만 이사 가게 된 곳은 좁은 안방 하나에 방 크기와 비슷한 거실, 그리고 한켠에 작은 주방이 딸린 구축 빌라였습니다. 태어나 그렇게 열악하고 좁은 집은 처음 봤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엉엉 울며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부모님께 떼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간 집은 벽면에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다 벗겨져 있었고 세면대와 샤워기도 은박이 다 벗겨져 녹이 쓸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애써 조금만 손보면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다 밝게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와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축 빌라는 1층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흔히들 말하는 가난 냄새라고 하죠. 혹시 영화 기생충 보신 분들 계신가요? 유명한 영화기에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영화에도 가난에는 냄새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 냄새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중 가장 지독한 것이 공간에서 풍기는 냄새입니다. 반지 하나 오래된 구축 건물에서 나는 특유의 쾌쾌한 향 알고 계실까요? 각 가정마다 그 집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섬유 유연제 향일 수도 있고 샴푸 향, 특정한 가구에서 뿜어나오는 향일 수도 있고요. 반지 하방이나 오래된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다 비슷한 향이 납니다. 지독한 가난한 향이요.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오랜 기간 낡은 구축 빌라에서 살며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 특유의 냄새는 아무리 열심히 빨래를 하고 몸을 씻어도 지워지질 않아요. 그만큼 가난은 지독하게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빌라 1층 입구에서 나던 냄새의 원인은 그곳에 1년 360일 놓여있던 정체불명의 바구니였습니다. 그 바구니는 1층 바로 앞 집에 살던 할머니께서 내놓으신 것이었어요. 바구니에 들어있는 물품은 매번 바뀌었지만 희한하게도 냄새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은 다 썩어가는 고추 무더기가 담겨 있었고 어느 날은 이상한 액체에 절여져 있는 양말이나 속옷 같은 것들이 담겨 있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빌라를 떠올리면 할머니의 바구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 3층, 꼭대기층인 4층까지 복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각 층마다 4개의 호수가 있었고 저희 집은 4층의 끝집인 404호였습니다. 저희 옆집에 살던 사람들은 중년의 부부였어요. 틈만 나면 부부싸움을 했고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져대는 소리가 벽을 넘어 집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은 빌라 앞에 경찰차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얼굴에 멍이 든 여자와 화가 잔뜩 나 씩씩대는 남자가 경찰 앞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갔었어요. 이사 후 처음에는 그 빌라가 정말 너무 싫었어요. 이상한 냄새와 몰상식한 이웃들, 다 떨어져가는 벽지와 낡아서 녹이 쓴 화장실, 사춘기 소녀가 겪기에는 너무나 극심한 변화였고 변한 것은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계절마다 새 겉옷을 사입을 수 없었고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덜컥 사 먹을 수 없었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부모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밝고 고운 얼굴에 잘 정돈된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시던 어머니께서는 빌라로 이사 온 이후로 180도 변하셨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현실에 찌든 얼굴, 아무렇게나 대충 묶은 머리에 목이 다 늘어난 티. 원래 집에서 살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집안이 어려워진 이후로 근처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새벽 일찍부터 나가 하루 종일 주방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집에 돌아오셔서는 가족들 저녁밥을 차리고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 본인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 무렵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자주 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난 인고 부부였던 부모님께서는 제 앞에서 항상 서로 다정하게 말씀하셨고 어딜 가나 손을 꼭 맞잡고 다니실 정도로 사이가 좋으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에 계속해서 부딪히니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가족이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 탓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빚더미 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의 유복한 삶도 전부 아버지 덕이었죠. 아버지께서 대기업에 근무하시며 매달 많은 월급을 가져다 주셨으니까요. 어머니께서도 그 점을 알고 계셨기에 최대한 아버지 탓을 하지 않고 현실을 버텨내보려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독한 가난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빚더미에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고 그건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족들 앞에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시려 애쓰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자주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셨고 어느 날은 그런 부모님을 보며 꼭 옆집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서로 소리를 지르시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다행히도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위태위태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가족은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대기업에 다니시며 돈을 벌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식당 주방일, 저는 학교에 다니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며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년을 그 빌라에 살다 보니 지독한 가난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겨울이면 찬물에 씻고 우풍이 들어 옷을 몇 겹씩 겹쳐 입고 지내고 집에서 벌레를 보는 것은 예산일이었어요. 어렸을 적에는 작은 벌레도 무서워하며 도망다니기 바빴지만 그쯤 되니 바퀴벌레도 한 손으로 때려잡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벌레는 참 잘 잡습니다. 가난을 겪으며 얻어낸 것들 중에 가장 쓸모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제 17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추운 한겨울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매년 제 생일 때마다 함께 트리를 만들고 케이크를 먹었어요.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와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빌라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정말 커다란 트리를 함께 꾸미곤 했지만 이사 온 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힘드신 부모님께 트리를 만들고 싶다며 졸라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셋이 함께 모여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요. 그런데 그해 생일에는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트리를 함께 꾸미자며 작은 트리 화분을 사오셨습니다. 아버지께 웬 화분이냐 묻자 아버지께서는 이사 온 후로는 못했잖아 하시며 트리 위에 장식할 물건들을 주섬주섬 꺼내셨어요. 물론 몹시 기쁜 마음이었지만 어머니 얼굴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함께 트리를 꾸몄고 생크림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은 하얀색 장갑이었습니다. 제가 생일 한 달 전부터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장갑이 아닌 하얀색 패딩 점퍼였어요.
아마도 당시 부모님께서는 몇십만 원 값이 나가는 점퍼를 사주실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몹시 실망했지만 애써 기쁜 척 장갑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곧 새해가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집을 나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어요.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 왜 이혼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셨을지, 제가 받게 될 상처와 평생 가지고 갈 트라우마를 알고 계셨을지 궁금한 것 투성이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껏 아버지를 뵙지 못했어요. 소식조차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와 어머니를 떠나신 이후 저희의 삶은 훨씬 궁핍해졌어요.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벌어오시는 돈으로 두 식구가 먹고 살기는 상당히 빠듯했거든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받았던 하얀색 장갑은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책상 첫 번째 서랍에 넣어놓고는 색이 다 바래질 때까지 고이 모셔놓기만 했습니다. 그 장갑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 차마 장갑을 낄 수가 없었어요. 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기껏 열심히 꾸며놓았던 트리를 바로 치워버리셨어요. 아마 어머니께서도 트리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셨던 것이겠지요. 지금도 당시 어머니가 어떤 심정이셨을지 가끔 궁금해지고는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니 차마 짐작도 하기 힘들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함께 사는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보니 많이 예민한 상태였고 어머니와도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지긋지긋한 가난에 지쳐있던 저는 반드시 공부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밤을 새가며 공부할 정도로 열정 넘치는 학생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되던 중이었어요. 그날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웬 처음 보는 꼬마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7,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고 저와 눈이 딱 마주치자 깜짝 놀라 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머니께 저 아이는 누구냐 물으니 어머니께서는 제 동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생이라뇨? 제 친동생이라는 말씀이세요? 친동생은 아니지만 앞으로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렴.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이모 되시는 분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께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도, 그 여동생에게 8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는 지금껏 먼 타지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가족들 모두가 극심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고 남자의 고향으로 떠나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왜 조부모님은 모두 본인들은 그런 딸을 둔 적이 없다며 아이를 내치셨고 차마 그 아이를 고아원 같은 시설로 보낼 수 없었던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던 거예요. 둘이서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먹는 입이 하나 더 생겼으니 아이가 달갑게 느껴질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는 일투성이인데 웬 짐덩이까지 떠맡게 되었다는 생각에 아이와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도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얌전한 편이었어요. 아직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지 않아 낮 시간 동안에는 혼자 집을 봐야 했는데 사고를 치거나 때를 쓰며 울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물 반찬만 올라오는 밥상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아 후덥지근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집안에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겨우 7살 난 아이가 그런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분명 속으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울고 싶은 마음이 가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겠죠. 이곳에서마저 쫓겨나며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요. 아이는 언제나 저와 어머니 눈치를 보기 바빴고 처음에는 그런 아이가 눈에 거슬리기만 했던 저도 점점 아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예민한 성격 탓에 수능을 거하게 망쳐버린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직장에 취업해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즈음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제 목표는 조금 변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저 아이에게는 다른 인생을 선물해주고 싶다. 그리고 지금껏 고생하신 어머니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생겼고 정말 이악 물고 20대 내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웬만한 서비스업 다 해봤다 할 정도로 직장을 자주 옮겼어요. 한식집에서도 오래 일했고 화장품 판매 일도 했었고 옷가게 점원으로도 일했습니다. 학습지 상담원 일도 했었고 안내 데스크에서도 일했고요. 마땅한 자격증이 없는 고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여행사에서 보조 업무를 시작했고 가이드 일이 적성에 잘 맞아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가이드 일이 벌이가 엄청 많은 직업은 아니에요. 여행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일했던 회사는 본인이 일한 만큼 월급이 나오는 수당제였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던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쉴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매일 일을 나갔습니다. 같이 일했던 여행사 직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저를 보고 완전히 독한 일벌레라고 불렀어요. 관광 가이드라는 직업 특성상 말을 정말 많이 해야 하는데 몇 년 일하고 나니 나름대로 옥구슬 같던 목소리가 지금은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니 자면서도 관광 안내로 잠꼬대를 하고 기계처럼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30대 초반 즈음에는 집안에 남아있던 빚도 거의 다 갚고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넉넉하게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저축을 했어요. 몸이 정말 고된 직업이다 보니 나이에 비해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니 무릎, 발도 다 망가지고 틈만 나면 목이 찢어질 정도로 상대가 많이 약해지고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못해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많고 모두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종종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얌전하고 차분한 아이였던 남동생은 저와는 다르게 공부도 잘했어요. 비록 같은 배에서 나온 친남매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아이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의 꿈은 변호사였어요. 왜 변호사가 되고 싶냐 물어보니 처음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경찰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경찰들보다는 변호사가 되는 편이 조금 더 약자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아주 기특한 소리를 했어요. 아마 남동생이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남동생은 정말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발표를 들었을 때 어찌나 기뻤었는지 동생을 껴안고 아이처럼 방방 뛰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동생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게는 이모, 이모부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범죄와 관련이 있었어요. 자세한 내막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어떤 미친 범죄자가 벌인 난동에 휘말리셨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심신미약의 음주를 주장했고 2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큰 사건이었음에도 무기징역은커녕 겨우 10여 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열불이 나는 판결입니다. 당시 7살이었던 남동생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는데 그 불쌍한 아이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준단 말입니까? 법이 이 모양 이 꼴이니 그 어린아이가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변호사가 되어 약자의 편에 서야겠다는 대답을 하는 거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생각하기에도 약자가 설 곳이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동생은 목표로 했던 법대에 입학했고 저는 여전히 여행사에서 일하며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오랜 기간 돈만 보고 악착같이 일해왔기에 당연히 연애 같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였으니 말 그대로 노처녀가 되기 직전이었죠.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렸을 적부터 외모가 예쁘장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어요. 나이는 좀 있었지만 주변에서 끊임없이 소개팅이 들어왔고 남편과도 그렇게 만난 사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큰 뜻이 없었기에 소개팅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과의 소개팅도 동료가 하도 사정을 하며 한 번만 받아보라 난리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반반한 얼굴에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고 재무설계를 하는데 연봉이 억 단위라고 했어요. 성격도 친절하고 흠잡을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왜 나이도 많고 특별히 조건도 좋지 않은 나와 소개팅을 하고 있나 싶었죠. 한창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본인이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던 적이 있다고요. 전 부인과는 1년도 살지 못하고 헤어졌고 사이에 자식도 없다고 했어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고 미리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괜히 편견을 가지고 만남을 가질까봐 망설여졌다.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다 사과를 해왔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혼을 하셨고 요즘 세상에 이혼이 그렇게 큰 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제서야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기분이 들면서 왠지 이 사람과는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편과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반년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제 처지에 이만한 조건의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탓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몸을 혹사시키며 쉴 틈 없이 일하신 어머니께서는 점점 건강이 좋지 않아지셨죠. 결국 각종 질병과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혼자서는 식사도 제대로 하시기 힘들어질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탓에 어머니를 하루 종일 간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따로 간병인을 고용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러다 너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을까 봐 무섭다. 나이 더 먹기 전에 슬슬 제짝 찾아서 자리 잡아야지. 그즘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게 결혼을 하라 말씀하셨고 전까지는 그저 어머니의 잔소리려니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것들이 점점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결혼 소식에 어머니께서는 몹시 기뻐하셨고 남편이 이혼 경력이 있기는 했지만 전 부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으니 다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남편을 환영해 주셨지만 남편 쪽 부모님 이야기가 좀 달랐어요. 잘난 것 하나 없는 며느리긴 했지만 남편도 이혼한 경력이 있었기에 제가 굳이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거의 문전박대하셨어요.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께서 화를 벌컥 내시며 내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지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니 시어머니께서는 씩씩대시며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뻔뻔하게 짝이 없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저를 반겨주시지는 않아도 이렇게까지 하대를 하실 것이라 생각조차 못했기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며 또 왜 이러시냐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냐 쩔쩔맸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겨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고졸이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수준 낮은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올 수가 있냐.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우리 아들 꼬셔낸 건 아니냐.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애는 제대로 낳을 수 있겠냐.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셨고 최대한 참아보려 애썼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조금 유별나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긴 했었지만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속을 박박 긁어대는 것은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2살 위에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40살이 넘어가는 나이에도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하고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집 시누이는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는 성격이었어요. 생긴 걸로 사람을 판단하긴 좀 그렇지만 시누이의 첫인상부터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150cm가량의 단신에 살이 뒤룩뒤룩 쪄서는 식탐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학창시절에 관리를 잘못했다는 피부 위에는 오돌토돌 여드름 자국들이 남아있고 쭉 찢어진 눈과 한껏 내려간 입꼬리는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사나웠어요. 집안에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 운동을 하기 싫으면 돈이라도 들여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한 뱃속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앞서 말했지만 남편은 번듯한 외모에 나름대로 나이에 비해 동안이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평소에 참고 사는 성격은 아닙니다. 20살 적부터 사회생활을 해왔고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리저리 부딪히고 살았기에 할 말은 하고 부당한 대우에는 목소리를 내는 편이에요. 그런 성질머리 탓에 상사와 많이 싸우기도 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았지만 어찌됐든 혼자서 뒤에서 소갈이 하는 것보다는 질러놓고 수습하는 쪽이 속이 편하더라고요. 아무리 시부모님이라고 한들 면전에 대고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어디서 어른 말씀하시는데 건방지게 말을 끊어? 진짜 기본도 안 된 얘가 많네. 나 참 기가 막혀서. 겨우 한마디 입을 때리는 순간 옆에서 시어머니 말씀을 거들던 시누이가 제 말을 탁 쳐냈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이어갈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종알종알 말을 쏟아냈는데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을 듣다 보니 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빨리 자리를 마무리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 그냥 입 꾹 다물고 버티다 나왔어요. 성격 같았으면 내가 못 배웠어도 그쪽들보다는 상식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당신들처럼 사람 면전에 대고 뭐가 어째니 저째니 하면서 신뢰되는 말들은 안 한다. 나도 당신들 같은 집안 딱 질색이다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겠지만 속으로 참을 인을 100번을 새기며 참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참지 말고 다 뒤엎고 나왔어야 했는데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판 것이나 마찬가지죠. 제 결혼 소식에 몹시 기뻐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 차마 결혼을 엎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본인 아들이 아깝다 난리를 치시더니 결국은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대신 결혼 후 1년간은 시댁에 함께 살며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제 쪽은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 남편은 이왕 집을 사는 거 조금만 돈을 더 모아서 고급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입장이라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식을 잘 끝마치고 짐을 싸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시댁살이는 몹시 고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지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일단 두 사람은 정말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벌어오는 돈의 액수가 다르긴 했지만 일단은 저도 직장인 다니고 있는 엄연한 회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밥을 차리기를 강요하셨어요. 그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이왕 며느리를 들였으니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드시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셨으면 적어도 밥상에 불만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 3개에 국까지 끓여 아침상을 차려놓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반찬이 짜네, 국이 싱겁네, 요리가 맛이 없네, 말끝마다 품평을 늘어놓고 결국 몇술 뜨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제 요리가 불만이시면 앞으로는 아침 안 차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 하셨어요. 시애미가 요리가 입맛에 안 맞아 몇 마디 얘기한 거 좀 가지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냐면서요. 옆에서 시누이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정도도 갈 각오가 없었냐고 거드는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입을 탁 쳐버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제일 서러운 법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제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셨어요. 어쩌다 집에 비싸고 좋은 과일이 들어오면 베란다에 내놓으셨다가 꼭 제가 외출한 사이에 시댁 식구들끼리 꺼내 먹으셨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일치라고만 생각했는데 몇 번 반복되니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굽는 족좀 남편과 시누이 밥그릇에 담아주시고 제 접시에는 작고 탄 쪼가리로 올려주시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이렇게 비싼 고기를 먹어보겠냐면서요. 아무리 음식이 고급이어도 혀가 싸구려면 맛을 모르는 법이라며 너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서 좋겠다. 사람 무시하며 말하는데 정말 밥맛이 뚝 떨어져서 수저를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줄곧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살아왔으니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써본 적이 없었어요. 몸에 절약정신이 배어있었고 시댁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릇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세제를 담았었어요. 누가 보면 궁상 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아껴야 돈이 모이는 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쓰고 남은 비닐봉투도 접어서 다 모아놓았고 양말에 구멍이 나도 버리지 않고 웬만한 것은 다 꼬매서 신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저와 같은 절약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시댁에서도 똑같이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저를 보며 구질구질하다 말했습니다. 옳게 그렇게 아줌마같이 궁상 떨고 살면 남편들이 안 좋아해. 그러고 보니 옳게 요즘 관리를 안 하나 보네? 살 좀 찐 것 같다?
얼굴 하나로 결혼했는데 신경 좀 써야지 않겠어? 신우이는 틈만 나면 저한테 이것저것 핀잔을 줬어요. 주로 제 행동거지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굴면 남자들이 안 좋아한다. 남편한테 사랑받기 힘들다부터 시작해서 외모 하나 가지고 시집 왔으면서 요즘 꼴이 말이 아니다. 제 외모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신우이는 제게 외적으로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너무 마르면 꼴 보기 싫다. 얼굴 예쁜 게 뭐가 중요하냐. 머리에 든 게 중요하지.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군살이 붙은 것 같다며 이제 완전히 아줌마가 다 됐다 모순적이게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쁠 마당에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면서 부모한테 빌부터 살고 있는 노처녀 주제에 이것저것 간섭을 해대니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 외모에 저런 성격이면 세상 어떤 남자가 신우이를 데려가겠나 싶기는 했어요. 그러던 와중 임신을 하게 됐고 관광 가이드 업무상 임신한 몸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일이 많이 힘에 부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인산부라고 배려해주거나 신경 써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시댁에서는 이제 애 생겼다고 본격적으로 빌부터 놀고 먹으려는 거냐며 저를 타박하기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차리는 일도 그대로였고 심지어 신우이의 속옷을 손빨래까지 해야 했어요. 애초에 1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댁살이는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온몸 곳곳이 아파왔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했고 결국 한번 크게 알아 누웠다가 하혈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몸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한동안 입원을 하기를 권유했어요.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점점 상태가 좋지 않아져 결국 조기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많이 슬프고 힘들었던 기억뿐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제 유산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본인이 몸 관리를 못했으니 이런 사단이 난 거다 저를 탓하기 바빴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데에는 아무래도 당신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겠냐며 전부 제 탓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유산 소식에 가장 슬퍼하셨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손자를 원하셨던 분이기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애써 슬픈 내색 없이 유산은 엄마 탓이 아니라며 제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더더욱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어머니께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었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분가를 선언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며 이왕 나가 살 거 비싼 집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말을 돌렸어요. 저는 작은 빌라라도 상관없으니 무조건 분가하자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만약 나가 살지 않으면 바로 이혼하겠다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매번 제가 분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말끝을 흐렸어요. 시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던 날처럼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쇠약해져 가던 어머니께서는 결국 이른 나이에 저와 남동생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소원이 손주 얼굴을 보고 가시는 거였는데 아직까지도 어머니 품에 아이를 안겨드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로 남아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보내드리는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고생만 시켜드리다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해드린 것 같아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본인 일처럼 달려와 힘써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남편은 저희 어머니의 임종에도 마치 남의 일처럼 덤덤하게 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다못해 옆집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무신경하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는 제 말에 선심 쓰듯 손짓을 하던 시어머니 얼굴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 와중에 신우이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며 설마 장례식 내내 자리를 지킬 건 아니지 하고 물어왔고 그때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내 어머니 내가 보내드리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냐냐고요. 저런 것들도 지금까지 식구들이라고 손수 먹이고 보살피며 살고 있었다니 참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유산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파트를 산 것이었어요. 도저히 저희 인간들하고 얼굴 마주보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분가해서 살 거면 계속 부부로 사는 거고 분가할 생각이 없으면 정말로 갈라서는 거라고요. 그런 제 태도에 남편도 2번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을 안 보고 사니 좀 지낼만 하더군요. 시댁에서 지낼 때는 남동생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었는데 여유가 생기니 반찬도 이것저것 싸서 가끔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제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남동생뿐이었으니 마음이 더 쓰였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벼랑간 전화가 오기 전까지 말이죠. 예, 할 말 있으니 내일 점심에 잠깐 들러라. 대답을 듣기도 전에 끊어지는 전화에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영 찝찝한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고 오랜만에 2사람의 얼굴을 보니 더욱 심기가 불편했어요. 너희 아파트 있지?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자. 한 5억 정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별로 없어서 그래. 나중에 다 갚아줄 테니 걱정 말고. 대출이요? 그것도 5억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곧 시집을 가거든. 상대 남자가 워낙에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지. 혼수를 그 정도는 해가야 기가 설 것 아니니? 형님이 시집을 가신다고요? 아니, 근데 왜 돈을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방금 한 말 못 들었어? 당장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설마 하니 네 돈 떼먹겠니? 잔말 말고 대출 받아라. 이 집 담보 잡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저희 집이 어떤 집인데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에요. 그 아파트 그거 얼마나 한다고 유세니? 딸은 출가 외인이란 말도 몰라? 시집을 왔으면 이제 여기 식구다 하고 생각해야지. 출가 외인이요? 어머니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그럼 형님도 시집 가시면 출가 외인 아니에요? 저희 식구도 아닌 사람한테 제가 왜 대출을 받아줘야 하는데요?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뺨을 거세게 내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앞이 돌아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살면서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 뺨을 남한테 맞으니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성질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쌍욕을 날리면서 다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니 아무리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나며 내일 같이 가서 사과를 하자고 했어요. 게다가 설마 하니 어머니께서 우리 돈을 떼먹겠냐, 누나가 드디어 시집을 간다는데 대출 좀 받아주자, 말도 안 되는 개소리까지 늘어놓길래 아, 내가 이 인간이랑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자마자 남편을 끌고 시댁을 찾았어요. 저 이혼할게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한 게 그렇게 불만이야? 네가 어디 가서 내 동생 같은 남자를 또 만난다고 건방지게 이혼 타령이야?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서 돈도 없고 생긴 것도 후달리는 년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려고 해? 그렇게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네가 직접 벌어 네가 혼수해가. 그런 도둑년 심보로 남의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뭐?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분수도 모르는 도둑년이라 그랬다. 왜? 아니 이 년이? 신우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순간 저도 참지 못하고 그대로 신우의 뺨을 내리쳤어요. 신우이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경악한 남편이 뒤를 이어 바로 제 뺨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눈앞이 빙글 돌았고 뺨이 얼얼하게 부어올랐어요. 살다 시어머니도 모자라 남편에게까지 얻어맞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참 제 처지가 스스로도 불쌍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아주 만만한 년으로 보이셨죠? 저 어머니 생각만큼 그렇게 배알 없는 년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 때리시는 건 되고 어머님 딸이 뺨 맞는 건 못 보시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귀한 딸이에요. 어머니 딸 소중하시면 남의 집 딸 소중한 것도 아셔야죠. 저 더 이상은 이런 집구석에서 못 살겠으니 이혼하겠습니다. 무슨 이혼은 이혼이야. 어딜 가려고? 이거 한 번만 내 몸에 더 손대면 바로 가정폭력으로 감방에 쳐넣을 줄 알아.
남편의 손을 거세게 쳐내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남편의 짐들을 아무렇게나 대문 밖으로 던져놓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뒤이어 집에 도착한 남편이 문 앞에서 배를 시끄럽게 울리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지만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던 남편은 결국 주섬주섬 짐을 주워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조금 진정이 되었을 쯤에야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간의 이야기들을 전부 전해들은 남동생이 격분하며 본인이 지금 당장 시댁에 찾아가 깽판을 쳐놓겠다는 걸 간신히 말렸습니다. 동생은 혹시라도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걱정 말라며 본인이 아는 선배들 지연 학연을 동원해서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호언장담을 했고 참 그 말이 별게 아닌데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조그맣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법조인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요. 절대 이혼 안 하겠다 고집을 부리던 남편도 제가 가정폭력이며 시댁 식구들의 폭언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 말하니 결국 꼬리를 내리고 이혼 서류에 얌전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소송에서 이길 일은 절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위자료는 그간 제가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몇 푼 더 받겠다고 그 집 식구들이랑 구질구질하게 더 엮일 바에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때 시누이가 아니라 남편이랑 시어머니 뺨을 날려버리고 왔어야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고 왔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는 이제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어요. 서로 마주칠 일도 다시 만날 일도 평생 없을 겁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만큼 슬프고 힘들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지금에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완벽하게 인연을 끊어내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에 지금은 남동생이 들어와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생도 거의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니 곧 결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제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적은 없지만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번듯하고 훤칠하게 잘생겼는데 연애를 못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제게 비밀로 만나고 다니는 거라 생각합니다.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오면 지금 지내는 아파트를 팔고 신혼집을 마련해 줄 생각이에요. 저 혼자 지내기엔 너무 큰 아파트니까요. 동생은 제 말에 그럴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원하던 대학도 직업도 심지어 결혼 생활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지만 동생만은 뭐든지 탄탄대로 잘 풀려가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돈 때문에 고생만 하며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몸과 마음 전부 상해가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니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해방되니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의 행복을 진하게 느끼고 있어요. 막상 시간과 여유가 많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멍하니 쉬다가도 퍼뜩 일어나서 시댁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더 이상 새벽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지만 5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기도 해요. 동생은 그런 저를 보며 앞으로 본인이 어머니와 이모에게 하지 못한 효도를 저한테 다 하겠다며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라고 말합니다. 돈 걱정 없이 나가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라고 하는데 평생 그런 걸 해봤어야 말이죠. 그런 동생에게 나는 됐으니 나중에 결혼할 네 부인한테나 그렇게 잘해라 말해줬어요. 시어머니 같은 시누이 노릇할 생각 없다고요. 그럴 때마다 동생은 왜 그렇게 섭섭하게 말하냐며 장난식으로 삐진 척을 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웬 짐덩이가 하나 생겼나 싶었는데 세상에 단 둘만 남은 지금에 와서는 이 녀석 없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버텨왔을까 싶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렇게 글로 쓰고 보니 또 새삼스레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오늘 저녁에는 동생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해줘야겠습니다. 앞으로 얼마간이나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며 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으니 이 정도 보상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일들이 절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무슨 일들이 생기더라도 잘 헤쳐나갈 자신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어보면 진짜 별별 이야기들이 다 존재하던데 유년 시절을 가난하게 보내신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덕분에 위안을 좀 받았어요. 저 또한 가난하게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건 경제력 수준뿐만 아니었어요. 너만 없었어도 내 뱃속에 너만 안 생겼음 내 인생이 아니랬을 텐데 너는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너 낳아줬잖아. 내가 너 안 버렸잖아. 가족끼리의 애정, 화목 이런 것도 무척이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선 어렸던 당신의 하나뿐인 딸을 지독한 애증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당신의 인생을 한탄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가장 먼 기억이 닿는 지점, 가장 오래된 저의 기억은 엄마께서 저에게 뱉던 너만 없었으면 이란 소리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온 모양이에요. 귀에 인이 박혀 있었죠. 아무리 가난했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온 경우들이 많던데 최소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마음이 맞는 상대가 있던데 왜 저는 아무 것에도 해당이 안 됐을까요? 아버지께선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이었어요. 가끔 뵐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정확히 몰랐으나 짐작으로 알았던 건 아버지께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단 것 정도예요. 엄마께선 외롭다는 것, 아버지께서 밖에서 뭘 하고 다니시는지 몰라서 분하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죠. 시작이 언제였는진 제가 몰랐으나 언제부터인가 엄마께 다른 존재가 생긴 걸 어렴풋이 알게 됐죠. 불륜이란 개념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던 나이. 전 이걸 대체 어떤 식으로 엄마께 여쭈어봐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엄마께선 먼저 알아차리셨던 것 같아요. 술을 드셨는지 그런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오신 엄마께선 여느 때처럼 집에 아버지께서 안 계시단 사실을 아시고는 몇 번이고 웃으셨죠. 그러더니 절 가까이 옆에 앉히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야 돼. 진작에 들었던 생각이지만 요새 들어 그 생각이 자꾸만 강해지네. 엄마는 결혼을 안 했었으면 하는 거예요? 결혼한 거 후회하세요? 그래, 후회해. 당연히 후회하고 말고. 제가 아니었음 엄만 결혼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럼 후회도 안 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엄마. 저에게 인이 박혀 있던 것, 너만 아니었더라도 라는 문장은 제 가슴을 마구 헤집어 놓았죠. 엄마께 늘 죄송했어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망쳐놓고 불행하게 만들어드린 것이 틀림없었죠.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군 저를 엄마께선 어떤 눈으로 그 순간 바라보셨던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드물도록 제 머리를 잠시 후에 제법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신 것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손길에 느릿느릿했던 속도, 감촉, 전부 다 말이에요. 너, 내가 인생에서 가장 도움될 얘기 하나 해줄까? 도움이 될 이야기요? 네, 그게 뭔데요? 표정 봐라. 엄청 신나하네. 그래, 내가 너한테 명색이 엄마가 돼가지고 인생에 필요한 얘기를 그동안 너무 안 해줬지? 이제 해줄 테니 잘 듣고 가슴에 새겨.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될 거라면 아무것도 없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하지 마.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죽는 게 낫지. 그럼 아무거나 하나라도 가진 남자하고는 결혼해도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쥐뿔 능력도 없고 성격도 별로라고 쳐. 근데 외모 하나는 기똥찬 거야. 그럼 이제 그 남잔 가진 게 하나라도 있는 거지. 외모가 좋으면 태어날 애한테 유전자를 잘 물려줄 기대라도 할 수 있잖아. 이왕이면 돈 있고 능력 있고 배경 좋은 게 최고지만 뭐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튼 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아. 네 애비란 인간을 봐.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릴 용한 재주 하나도 없는 주제에 인물마저 빠지잖아. 네 애비 같은 인간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남자의 표본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쉽지? 한마디로 넌 이 다음에 네 애비 같은 인간만 피해서 결혼을 하면 된단다. 그럼 적어도 최악의 선택은 안 하게 되겠지. 네 애비는 인물도 별로니까 너도 그렇게 생긴 거잖아. 그 모양 그 꼴로 네가 생긴 건 네 애비 때문이란다. 술 냄새가 풍기는 숨결이 저에게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에 대한 엄마의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 왠지 모르게 서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꾸를 하고 말았어요.
그치만 저는 길을 걸으면 엄마 닮았단 소리를 듣는데요. 뭐? 누가? 누가 그래? 누가 그딴 개소리를 너한테 했어? 너는 네 애비 닮았는데 날 닮긴 뭘 닮아? 웃기지 말라 그래. 네가 날 닮았음 지금 그렇게 생겨먹진 않았을 거야. 그때로부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냉정하게 저 자신을 살펴보니 제 얼굴은 아버지 쪽을 더 닮아 있었네요. 하지만 엄마의 팔다리가 긴 체형 같은 것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더라고요. 시도 때도 못한다는 이야기처럼 전 친정 부모님을 고루 닮아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진짜로 평화로운 적은 없었지만 가짜 평화 같은 것이라도 어영부영 유지를 하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실수 때문이었죠.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 귀가를 하셨는데 그때 집에 엄마께서 안 계셨거든요. 이 옆에 내가 정말 돌았나? 이 시간에 왜 집에 없고 지랄이야? 애한테 밥도 안 챙겨주고 놀러 간 건 아니겠지? 저 아까 저녁 먹었어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반찬 꺼내놓고 가셔서 저는 저녁밥 먹었어요. 그래? 그럼 늦은 시각에 외출을 했단 거네? 친구들 다 끊긴 지 오래라고 틈만 나면 나한테 하소연해대던 옆에 내가 만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싶은데 설마 친구가 새로 생기기야 했겠어? 그 성격 파탄자한테? 엄마한테 친구 있어요. 친구 새로 생겼다고 그랬어요. 네 엄마가 그러든 친구 생겼다고? 확실해? 친구 누구? 여자? 전에 알던 사이? 새로 알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은 몰라요. 남자 아저씨라는 것만 알아요. 저는 그때 아버지께서 전에 없이 멀쩡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 조금은 신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나불거리고 말았죠. 설마 하니 제가 엄마께서 바람 피우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실토해버렸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순진무구하게 눈을 반짝이는 저를 향해 아버지께선 오묘한 미소를 지어주셨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며칠 전 엄마에 이어 이젠 아버지께 머리 쓰다듬을 받다니 제가 요새 행운이 넘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고무되었고 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기에 아는 선에서 대답을 다 해드렸죠. 그리고 아마도 자정이 넘었을 시각, 그 무렵 엄마께서 귀가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다짜고짜 뺨을 세게 후려치셨죠. 얼핏 잠에 들었던 전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반사적으로 눈을 떴고 얼른 고개를 꺾었을 때 엄마께서 제 닫히지 못한 문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불륜, 바람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시며 엄마께 윽박 지르신 순간 전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좁은 집구석에서 사각지대는 거의 없었죠.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고 느낀 순간 절 향해 얼른 자 라는 입모양이 전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야도 어둑했는지 말이죠. 어려서 시력이 좋았을 때라 그랬던 걸까요? 아님 그 상황에서 숨어버리고만 싶었던 저의 심리 상태가 만들어낸 상상이었을까요? 어쨌든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꽁꽁 숨어버리는 쪽을 빠르게 택했습니다. 미친 듯이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하도 크게 뛰어서 입 밖으로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서 손으로 입까지 틀어막고 있었어요. 두 분이 싸우시는 소리를 한참 듣다가 기절인지 잠인지 모를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한쪽 볼의 살결이 상한 엄마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죠. 아버지께선 이른 아침부터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 애초에 너한텐 야무지게 눈치껏 행동할 거란 기대도 안 했다. 이 얼빠진 거사. 엄마께선 헛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는데 아주 화가 나신 것 같진 않아 보여서 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 이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엄마 또한 저처럼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건 마치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여기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걱정보다 큰 탈 없이 상황을 지나간 것을 다행이라 여기신 거였죠. 그러나 저희 모녀를 비웃듯이 이틀 뒤에 늦은 밤중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술에 완전히 절어 계신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께선 주무시려고 막 누우려던 엄마를 때리셨어요. 가타부타 말씀도 없이 그냥 막 때리셨습니다. 옆에서 제가 무심코 비명을 질렀는데 그러자 아버지께선 저를 거의 죽이실 것처럼 쏘아보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얼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놀란 심정이 딸꾹질이 절로 나왔습니다.
엄마를 더 때리시려던 아버지께선 이윽고 아예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우악스럽게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시곤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엄마께서 어떻게든 그 손을 뿌리치려고 일어나시려고 온몸을 버둥거리시며 끌려나가시던 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광경이었습니다. 엄마의 비명보다도 제 외침이 더 크게 나갔죠. 저는 연신 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혼자 집에 남겨져서 하지 마시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울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바닥에 엎어진 엄마의 발로 차시면서 밤중에 소란에 모여든 몇 이웃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치고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바로 이 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더러운 년입니다. 버젓이 서방이 있고 자식 새끼가 있는데도 몸이 달아서 밖으로 나돌고 더럽게 놀러 다니는 것에 정신 빠져서 완전히 미쳐버린 년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전 저절로 몸이 막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시야에 엄마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얻어터져서 코피가 흘러 있고 입가에도 피가 번져 있었죠. 머리는 다 뜯겨져 엉망이 된 산발이었고요. 그런 엄마의 머리채를 꽉 잡고 아버지께선 신랄하게 외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 용감하신 분 없습니까? 이 더러운 년을 데려가실 용기 넘치고 비위는 더 좋은 그런 분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더러워서 이 년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더 모여든 동네의 이웃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악을 하고 있었죠. 곧 누가 신고한 건지 경찰차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선 경찰차에서 내리는 경찰들을 보고도 그쪽이 데려가실 거냐며 헛소리를 이어가셨습니다. 몇 분 후에는 구급차가 와서 엄마를 태우고 떠났어요. 아버지께선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엄마께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그리고 저는 남겨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를 아무도 안 챙겼기 때문입니다. 저란 존재가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께서 항상 제 존재를 원망하고는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 존재가 진짜로 세상에서 지워진 것은 아닐까 그런 망상도 그 자리에서 잠시 했었네요. 내가 함부로 입을 놀리는 얼빠진 애라서, 멍청이라서, 사랑받지 못한 초라한 존재라서 그걸 알고 다들 날 피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날 모른 척하는 건 아니겠지? 눈물을 벅벅 닦으며 혼자 집으로 돌아가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했어요. 엄마께서 흘리신 콧빛 자국을 닦으면선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죠. 태어나서 오래 산 것도 아닌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겹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렸던 그때도 전 대한민국 법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선 멀쩡히 집으로 돌아오셨죠. 사람을 때려 병원에 실려가도록 만들었는데 처벌도 없었습니다. 이웃분들이 쑥덕거리시던 내용에서 유추해보건대 아버지께선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경찰에서 주장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실이긴 했었을 거예요. 내가 네 엄마한테 그랬더니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그것뿐이고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 아휴, 내가 그렇게까지 굴 사람이 아닌데 거참 희한하네. 굳이 거짓말을 안 하셔도 되는 제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기억이 거의 안 나서 생판남이 아니라 배우자를 때려서 바람난 아내 때문에 남편은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어서 등등의 각종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선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멀쩡히 풀려나신 것이었죠. 이웃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께선 제가 고개를 떨군 채로 길을 걷고 있는 걸 보시곤 그렇다고 애 엄마가 애 아빠를 따로 혼자 고소할 건 아니잖아 라고 하셨어요. 불륜이란 개념만으로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인데 그랬던 제가 고소가 뭔지 알 리는 없었죠. 너무나도 어렵고 먼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께 아버지를 따로 신고한다거나 고소한다거나 그런 제안을 못 드려봤던 거예요. 여러모로 쓸모없는 하나뿐인 자식,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엄마께선 팅팅 부은 얼굴을 하신 채로 태어나셨어요. 병원에 있어봤자 하루하루가 다 돈이야. 드러누워 있어봤자 뭐 어쩌겠어. 나만 손해인걸. 근데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좋긴 좋더라.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저 누워만 있어도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좋더라. 아,
다음 생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옆에 착 붙어 있었는데 당신께서 도달할 수 없는 자유롭고 황홀한 세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듯 싶었어요. 눈빛이 그러했거든요. 머나먼 곳을 아득한 저 너머를 바라보시는 듯 했죠. 그러더니 창문 쪽을 천천히 바라보셨어요. 집이 벌써 어둑해지네. 아직 저녁 때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놈의 집구석. 하여간 이래서 내가 여기 정이 안 붙는다니까. 요즘 하늘이 유난히 높다는 것도 난 병원에서 처음 알았어. 그리고 나비도 아주 오랜만에 봤지. 나비가 날아다니더라. 가고 싶은 데는 다 가는 것 같았어. 그게 어디든지 다 훨훨 날아가는 데 보였는데 날개짓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부럽던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거든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될 거고 사람이 아닌 것으로 태어나거든 나비로 태어나야겠다. 정했어. 저는 엄마께서 저의 모친이기에 태어났을 때부터 봐왔기에 너무 당연해서 놓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 순간 새삼스레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께서 얼굴이 무척 곱다는 것이었죠. 마냥 예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뭐랄까 인상이 고우면서도 사람이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매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엄마께서 제가 당신을 안 닮았다고 여기신 이유가 납득이 가더군요. 엄마, 날아가고 싶으시면 날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낳은 딸이 얼빠진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예 바보일 줄이야. 사람은 나비와는 달리 날개가 없단다. 그래서 못 날아가. 내가 하다하다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니? 기가 막혀서 원. 하지만 사람은 날개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비처럼 날아갈 수 없으니까 비행기를 만든 거고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없으니까 배를 만든 거예요. 치타처럼 달릴 수 없으니까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대답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말을 뱉고 말았으나 전 방금 전에 제 자신이 제법 똑똑하게 굴었다는 감상이 들어 잠깐 기뻤던 듯 싶어요. 제가 속으로만 기뻐하는 사이 엄마께선 무척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드신 얼굴로 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민망해져 왜 그렇게 쳐다보시냐고 여쭤도 반응을 못하실 정도로 정말 많은 생각 속에 갇힌 눈동자로 절 주시하고 계셨어요. 한참 동안이나 말입니다. 전체 무의식에서 건져진 그 문장들이 엄마를 감명 깊게 만든 것이라고 여기며 기분이 좋아졌죠. 앞으로도 이렇게 기분 좋은 순간들이 많아지길 바랬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앞으로 계속 똑똑한 소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엄마의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됐어요. 어쩌면 제가 친정 부모님 두 분 사이를 좋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행복한 상상의 나래까지 펼쳐졌습니다. 제가 뱉은 말이 엄마께선 무척 감명 깊었단 건 진짜였어요. 그러나 제 기분이 계속 좋아질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로부터 며칠 뒤 엄마께선 절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아주 후련히요.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친정엄마의 물건이 없어져 있었어요. 집은 좁았고 전 예민한 편이었기에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장이 나서 제멋대로 꺼지기 일쑤였던 냉장고를 열어보자 엄마께서 채워놓고 가신 반찬 몇 가지가 보였어요. 이로써 아예 떠나셨단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절 두고 가셨을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나 제가 못 믿어온 자식이었는지, 같이 데려가면 당신의 발목을 잡을 거라 여기셨던 건지, 이제 의중을 여쭤볼 수도 없게 됐기에 슬퍼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선 길길이 날뛰셨죠. 온 동네를 다 뒤지시기도 했습니다. 소득은 없었죠. 엄마께서 만나시던 분이 어떤 분인지 전 몰랐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한 엄마께서 따로 교류하는 인맥이 없었기에 당최 어디로 가셨는지 실마리조차 잡기 어려웠습니다. 의부증인지 뭔지 비슷한 거 걸려서 그렇게나 나를 의심하고 쥐잡듯이 하고 그러더니 본인이 바람 피우고는 도망을 가? 자기 딸까지 내팽개치고? 이런 망할 옆했네. 나한테 책임감 없고 능력 없는 남자라고 그렇게 죽도록 욕을 해대더니 결국 본인이 이렇게 먼저 사고를 쳐주시네. 결국 근본이 이런 여자였던 거겠지. 아주 대단하다 대단해. 아버지께서 소주병 나발을 보실 때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를 내면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그럼 혹시 절 때리실까봐 그것도 걱정됐지만 더 걱정이 됐던 부분은 아버지마저 절 버리실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전 진짜로 혼자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차마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이응자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한 번 버림받아 보니까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흘 이상 집에 오지 않으시면 미치도록 초조해졌고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해서 악몽을 꾸다가 식은땀에 절어서 눈을 뜨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셨어요. 이사요? 갑자기요? 어, 언제 가는데요? 아버지, 혹시 이사 멀리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번 달까지만 여기서 살 거다. 다른 지역으로 갈 거니까 너도 멀리 새로운 곳에서 학교 다닐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네? 그건 안 돼요. 멀리 가는 건 싫어요. 전 절대로 반대해요. 안 되긴 뭐가 안 되고 싫긴 뭐가 싫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하던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비협조족이야? 전 그간 엄마 얘기를 전혀 입에 안 올리고 살았으나 이 순간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는 엄마를 머릿속에 그리며 전 고개를 떨군 채 말씀을 드렸어요. 멀리 가버리면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저희를 찾기 힘들잖아요. 엇갈리면 어떡해요? 너 미쳤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싫다고 훌훌 털어서 잠적해버린 여자야. 돌아올 거라고 믿다니 네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든 사양이다. 입 닥치고 이사 갈 준비나 하고 있어. 정 그렇게 이사 가기가 싫으면 너 혼자 남든가. 난 안 말린다. 평생 다신 보지 못할 네 엄마나 기다리면서 길바닥에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서 훌훌이란 표현이 제 가슴을 찢어 발겼죠. 나비처럼 가벼이 엄마께서 날아가 버리신 게 분명하다고, 너무나도 홀가분하게 절 버리신 거라고 저는 뒤늦게나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던 그날까지 엄마께서 돌아오신다거나 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기적이란 주인공으로 태어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나 일어나는 게 분명했습니다. 조명의 끝자락에도 닿을 수 없는 저 같은 엑스트라에게 기적이 다가올 린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사를 가신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한 어떤 지인분이 바로 이사간 그 지역에 살고 계셨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이사간 집이 전에 살던 곳보다 거주비가 더 저렴했으며 동네 물가도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 돈 때문이었죠. 기적은 멀고도 먼데 비극은 태초부터 가까운 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선 돈도 안 벌리는데 제가 서서히 돈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 간다며 탄식하셨죠. 술에 취하신 채였습니다. 전 속으로만 웃었어요. 돈 잡아먹는 괴물이란 소린 예전에도 이미 들은 바 있었거든요. 암만 해도 전 태어나지 말았어야 옳은 존재였단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절 버리신 것이었겠죠. 학원 다닐 돈은커녕 문제집 하나 마음대로 사기 힘들었던 형편에 전 수업이 마치면 정처 없이 여러 곳을 떠돌다 귀가를 했어요. 좁은 집이 답답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았는데 이상하게 집안에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좁은 집이 유독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예민한 저의 감각은 아버지의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려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아서 멍하니 집의 낮은 천장만 보다가 어느 순간부턴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려댔죠. 제가 또 버림을 받은 것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께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집주인이라고 하는 할머니께서 방문을 여셨어요. 월세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저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하자 입을 다무셨습니다.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시더군요. 자식을 버려? 이런 미친 것들, 천벌을 받을 것들. 의연하게 굴려고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울음소리를 참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던 제가 입술을 꽉 깨물려서 눈물을 벅벅 닦으니까 집주인 할머니께선 그런 절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일단은 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니 이튿날
저에게 앞으로 어쩌고 싶냐며 물어오셨어요. 당신도 잘 알진 못하지만 고아원 같은 곳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고 의견을 주셨죠. 저 혼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며 연락할 친척도 하나 없다면 버티기 힘들 거라고 현실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전 고아원이란 말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가기 싫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 혼자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버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주인 할머니께서 저의 딱한 사정을 동네의 다른 몇 분들에게 전하셨고, 그러자 어떤 한 분이 시설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설 분들이 절 찾으러 직접 오셨습니다. 미성년자가, 그것도 여자 중학생이 혼자 살다간 나쁜 유혹에 빠지기 쉽다면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시설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주셨죠. 그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절 당장 데려가려고 오신 것이었거든요. 제가 눈물을 훔치며 시설분들을 따라 나서는 걸 동네 분들이 몇 나와서 구경하셨습니다. 저마다 혀를 끌끌 차시며 애가 인생이 기구하다고 쑥덕거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네요. 인생에서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라고 학교 선생님께선 분명히 그러셨는데 저는 온통 쓴맛뿐이었어요. 전 시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가차없이 그곳에서 제자리는 없어졌고요. 지난 세월 동안 부모님 어느 한쪽도 뵙지 못했던 사실이 절 실소짓게 만들었죠. 별로 그렇게까지 인생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그만둘까 싶었는데 제가 마음을 다잡았던 건 저보다 2살 위에 시설에서 제법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고작 22살의 나이였죠.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인생을 포기한다면 남들의 눈에 전 고작 20살인데 왜 그랬을까? 인생 새로 시작해도 될 나이인데 라고 보일 게 틀림없다고요. 그렇게 비춰지고 싶지 않았어요. 전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한 그 언니의 영정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니는 사회에 나가면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표라 그랬잖아요. 내가 대신 꼭 그렇게 살게요. 더 이상은 오지도 않을 부모님 기다리며 속상해하는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도 그 감정을 외면하며 억지로 버티고 살았더니 시간이란 게 흘렀습니다. 통장엔 제가 번 소중한 돈이 모이고 있었죠.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제법 몇 되었고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란 무던한 진리를 2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자연스레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두운 부분마저 따스하게 감싸주는 인연을 만났어요. 전 남편과의 만남을 제 인생 속에서 맞이한 첫 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따스한 기운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죠. 돈을 많이 벌진 않았으나 적어도 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위론 누나가 2명 있는데 둘 다 일찍 시집들을 가서 가정 꾸리고 살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멀리 살아서 남편과 자주 얼굴 보며 사는 남매 사이는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 둘은 나이 터울도 제법 있기도 했고요. 남편의 곁에 있는 가족이라곤 시어머니뿐이었죠. 원래 시댁은 잘 살진 못해도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닌 집안이었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 믿었던 지인의 관계에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하시기 전까진 그러했다죠. 사기로 큰 돈을 잃으신 뒤 시아버지께선 인간 불신에 시달리게 되셨고 술과 담배를 무척 자주 하게 되셨다네요. 병적으로 술을 가까이 하면 벌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전 아버지라는 예시를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참다 참다가 이혼이란 단어를 꺼내들게 됐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편찮아지셨던 겁니다. 원래도 지병을 지니고 계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를 잘 하시긴커녕 술과 담배를 즐기셨으니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혼을 준비하셨던 시어머니께선 충격 속에서 시아버지 간병을 하셨다는데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시아버지께선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포함해서 모두가 죄책감을 느꼈대요. 전 그게 뭔지 약간은 이해가 갔어요. 엄마께서 바람을 피우신 건 명백한 잘못이었으나 그걸 제가 나불거렸던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폭발하셨던 것. 그 일에 대해선 저도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전 남편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금세 깊이 빠져들었죠. 자식들 키우며 하루하루 살기 바쁜 시누이들은 말을 얹지 않았으나 시어머니께서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뭘 반대하셨냐고요? 당연히 저였죠. 저를 며느리로 맡기 싫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하니? 아주 잘나진 않았어도 최소한 평범한 집안의 여자하고 붙여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너한텐 절대로 우리 아들 내어줄 수가 없다. 난 널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 착한 우리 아들은 너를 먼저 못 버릴 테니까 네가 먼저 떠나다오. 내가 진심으로 부탁한다.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면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말해라. 내 수중의 돈이라면 얼마든 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 인생 구하는 값이라면 돈이 얼마 됐든 간에 싸게 먹히는 것이겠지.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을 때부터 예감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예상했어요. 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저희 서로한테 진심이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봐서라도 어머님이 너그러이 한 발 물러나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가 커다란 착각을 하는 거란다. 우리 아들,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건 동정이야, 동정. 불쌍한 여자를 그저 지나칠 수 없는 남자들이 쉽게 품고는 하는 동정심이지. 넌 생긴 것도 그만하면 괜찮고 몸매로 길쭉하니 호리호리하게 잘 빠졌으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널 불쌍하게 여겨주고 걷어가줄 남자라면 우리 아들 말고도 필시 있을 거야. 어머님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전 이 세상 남자들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사랑하니까요. 제가 부족한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만 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요. 잘 살게요. 약속드립니다. 아니, 맹세드립니다. 전 시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절하게 간청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선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셨죠. 그 모습에 너무 죄송했지만 간청드리는 걸 멈출 순 없었어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이라면 저에게서 등 돌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든 상태였으니까요. 우울한 비극으로 얼룩졌던 제 인생, 남편과 함께라면 훗날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이런 제 심정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동안 저는 어느새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으로 자리를 뜨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따로 만났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모친의 설득에 들어갔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약소한 결혼식으로 올렸어요.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아들이 고작 이딴 결혼식을 하게 될 줄 몰랐다며 혀를 끌끌 차셨는데 시누이들이 그럴 때마다 모친 단속에 나서줘서 다른 하객들이 그 혼잣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객이라 해봤자 시댁 쪽에 가까운 친척들이 대다수였죠. 부모님의 존재가 사무치는 날이었지만 애써 그 감정을 저는 외면했어요. 열어봤자 저만 손해인 감정들이 담겨있는 상자. 그걸 별로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꽁꽁 그 상자를 닫아놓은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단란한 생활이 이어졌고 행복했습니다. 이세 얘기도 종종 나눴어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변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진 말이죠. 알고 보니 제 몸에 암세포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바보처럼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가슴 부근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전부 별거 아닌 것으로 넘겼던 겁니다. 나 암이래. 치료 시작해야 된대. 충분히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 불안해. 이대로 잘못될까 봐. 치료받다 죽을까 봐 겁이 나. 그리고 겁나는 것보다도 여보한테 미안해서 그것 때문에 더 미칠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왜 미안해? 아픈 환자가 왜 나한테 미안해? 그러지 마. 우리 약해지지 말자. 알았지? 힘내서 같이 암 따위 물리쳐 보자. 남편은 절 위로했지만 전 알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스치는 불안감을 읽어버렸어요. 자기 부친을 잃어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치료도 치료인데 때마다 청구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안 보여주려고 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쩌다가 제가 비용을 알게 됐고 그땐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죠. 엄마의 목소리가 너만 아니었어도 라는 비난이 제 귓가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병원비를 몰래 확인했던 이후 저는 삶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어요. 이런 저를 남편은 그저 힘든 치료 때문에 기력이 너무 떨어진 것이라 봤으나 솔직히 제 마음을 밝힐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치료가 끝나고 퇴원의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창 밖을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속으로만 울었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만 사는 세상, 저에겐 유독 살기 팍팍한 곳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멍하게 있던 이튿날이었습니다. 혼자 있던 와중 시어머니께서 불쑥 들이닥치셨어요. 암 선고를 받은 이후 전 시어머니를 보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죄책감, 민망함, 그런 것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연달아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고통스럽게 헛구역질을 하고 신음하다 천천히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자 진절머리 난다는 눈빛으로 절 보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었어야 했니? 왜 하필 아들이 너를 만나 이렇듯 개고생을 하며 살아야 돼? 불쌍한 것을 거두어줬더니 암이라고? 우리 아들이 어떤 자식인데 딸만 연달아 둘 낳았다고 모진 시집살이 당하던 날 구제해준 효자였어. 존재만으로 나에겐 축복이었어. 너같이 불행으로 번복된 오물보다도 못한 막대한 병원비나 만들어낼 줄 아는 돈 잡아먹는 괴물 때문에 고생할 팔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제발 죽어. 네가 끝내 암을 치료해서 살아나도 문제고 치료받다 돈 더 잡아먹고 죽어도 문제야. 그러니까 제발 그냥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니? 너도 네 삶에 미련 없잖아. 나 같아도 그럴 거야. 그따위 인생 안 사는 게 낫지. 시어머니께서는 이를 가시며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 잡아먹는 괴물이란 대목에서 이미 눈물이 후두둑 흐른 뒤였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이 오르셨어요. 괜히 태어난 돈만 들어가는 존재. 그게 제가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목숨 연명하겠다고 발악하지 않을게요. 이대로 떠나겠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이니? 너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은 내가 알아서 잘 달랠 테니까 걱정 말고 떠나라. 모두를 위한 길이야. 전 시어머니 앞에서 떨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께선 떨리는 숨소리를 몇 번 뱉으시더니 다급한 발걸음으로 집을 떠나셨죠. 그리고 남겨진 전 울면서 천천히 유서를 써내려갔습니다. 구차하게 길었으나 요지는 이 생에 미련 없어서 떠나는 것이며 남편에게 미안하단 얘기였어요. 이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란 사실이 떠올랐고 그렇다면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졌어요. 저절로 눈길이 베란다를 향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엄두가 안 났거든요. 마지막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란다로 향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벌컥 현관문이 열리더니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니? 내가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엄마를 거칠게 잡아 끌 수 있어? 제가 안 그러게 생겼어요? 아픈 제 아내한테서 죽기로 했다는 다짐받아서 행복하다고 이제 다 해결됐다고 버선발로 저에게 달려와서 웃으며 그 소식 전하신 엄마를 본 순간 전 이미 머리 뚜껑 열렸고 엄마와 연을 끊을 생각부터 했어요. 당장 가서 사과하시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는 말 그거 진심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얼른 들어가서 사과부터. 어? 당신 거기서 뭐해? 버둥거리는 시어머니를 잡아 끌고 온 남편이 온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섣불리 남편에게 상황 전달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눈이 돌아간 남편은 당장 사과하시라며 시어머니를 끌고 온 것이었고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던 손을 멈춘 전 저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입에 올린 남편을 보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달려와서 괜찮냐고 묻는 동안 전 정신을 놓고 멋대로 짓거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안 죽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남들처럼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어. 암이 다 낫는다면 지금까지 일부러 가슴속에 묻어뒀던 내 부모님도 찾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너무 많아. 정신없이 울면서 제 무의식대로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오열을 하며 절 끌어안았습니다. 머리가 아플 만큼 울었는데 암 환자 주제에 그래놓고도 몸이 더 아프기보단 왠지 후련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허리를 숙이시며 그릇된 감정이 너무 앞서 저에게 큰 실수를 범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사랑에 눈이 먼, 그래서 부족하디 부족한 엄마의 모습이라 여기고 용서해 줄 순 없겠니? 정말로 미안하다. 나도 너한테 그래놓고서 마음이 편치 않고 심장이 불안하게 막 뛰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우리 아들한테 찾아갔던 거야. 시어머니께선 어느새 울고 계셨죠. 저는 용서한다고 그리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죄송해할 필요 없다며 또 눈물을 흘렸죠.
절 위하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죽기를 바라진 않으실 거란 예감이 들더군요. 그 후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될 만큼 제 회복이 엄청나게 빨리 되기 시작했거든요.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이라도 한 것 같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편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퇴원하던 날 병실로 찾아온 사람을 보고 제가 온몸에 돋은 소름을 느끼며 저절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그간 잘 지냈냐고 묻는 게 순서일 텐데 하필 장소가 병원이라서 이거 참. 머쓱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기억에서보다 무척 왜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버지께선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절 바라보시며 떨리는 음성을 내셨죠. 저기 혹시 내가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네, 당연하죠. 전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봐 주시길 기다렸어요. 제 평생 동안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께선 절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셨죠. 한참을 그러고 난 끝에 병원 근처의 식당으로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전문 업체를 통해 제 친정 부모님을 그간 수소문했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이 있었는데 차마 저한테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 그 사실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께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전에 이미? 그것도 제가 걸린 똑같은 암으로요? 아버지께선 그때 홧김에 저를 두고 가버리셨다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일자리를 제안받고 혹하셔서 그곳으로 향하셨고 반쯤은 사기를 당하신 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배를 타셨다고 합니다. 망망대해를 떠돌며 아주 오래도록 배를 타고 계셨던 겁니다. 바다 위였으니 여차하면 아무도 모르게 처리당할 것 같아서 반항 한번 못 해보시고 꾸역꾸역 지내셨다네요. 한참 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저와 친정 엄마부터 찾으셨죠. 그때 아셨다고 합니다. 엄마께서 당신의 남편과 딸을 버리고 도망가셨던 게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뜻대로 자유롭게 마무리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셨던 때 엄마께선 당신께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 후로 고민이 많으셨던 겁니다. 돈도 없었고 치료로 목숨을 건진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엄마께선 인생의 마지막을 자유롭게 나비처럼 지내시는 걸 택하셨어요. 만나시던 분께 도움을 청해서 그분과 한동안 전국 팔도를 여행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끝에 끝까지 버티셨던 엄마께선 눈을 감으시기 이틀 전 저를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그 만나시던 분이 집으로 찾아가 보셨죠. 하지만 그땐 하필 아버지와 함께 제가 이사를 갔던 직후였어요. 엇갈리고 말았던 겁니다. 만나시던 분을 통해 엄마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 마지막 순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아버지께선 사무치는 후회로 저를 찾으셨죠. 그리고 그때 전 시설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지내는 저의 모습을 확인하신 아버지께선 저에게는 부모가 없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셔서 절 만나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서셨던 겁니다. 세월이 오래 흐르는 동안 제 혼 근처에도 안 가시고 풋일을 하며 지내고 계셨고요. 네가 엄마보다 낫구나. 암을 이겨냈다니 장하다. 정말로 장해.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걸지도 몰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많은 것이 포용된다는 사실을 이날 전 깨달았어요. 남은 인생을 지난 과거 때문에 원망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지내자며 당부를 얼마나 드렸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삐그덕거렸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와 제법 살가이 지내게 됐고 시어머니와도 조심스레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게 됐습니다. 작지만 저만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중이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도 키우는 중이랍니다. 저보단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닮아서 무척 예쁜 아이죠. 이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